2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와.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더 페이버릿. 네. 그 작년 베니스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네. 성적도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아마 10만 명을 찍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잘 됐고 킬링 디어의 한 15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네. 성공한. 네. 실제로 이야기도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고전적인 이야기가 좀 있죠. 이 작가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처음으로, 란티모스는 네, 처음인가? 아무튼 최근 작들은 다 란티모스가 직접 각본을 썼었는데. 근데 사실 란티모스가 그렇게 많이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동 각본가가 있거든요. 공동 집필한 게 좀 있겠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공동으로도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은 영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봤다고 했던 PT가 그 란티모스 각본가의 각본이에요. 그 공동 각본을 했던 사람의 각본.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란티모스 전 이야기에 가깝거든요. 뭐 옛날에 루머로 이제 란티모스가 그 사람이랑 작업을 이제 안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란티모스는 오히려 더 성공하는 모습을 정확한 밸런스를 찾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성공의 그 포뮬라를 깨우치신 거 아닌가? 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에피티미스 필리포? 이 사람이 이제 송곳니, 알프스, 랍스터, 킬링 디어 이름들이 읽기 어렵기로 유명하죠. 다 쓴 사람. 킬링 디어까지도. 네네네, 다 쓴 사람인데 이제 이번에 그리스에서 PT라는 영화의 각본을 쓰고 란티모스는 새로운 작가랑 일을 시작해서 그 전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성공을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작은 팝 1280이라고 1964년에 나온 짐 톰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보인 척 굴지만 실제로는 지능적인 사이코패스 보안관 이야기라고 하고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팝 1280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파퓰레이션 128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통제 막 이런 인구가 1280명인 것 같고 그게 아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일까요? 그 카운티의 인구라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일단은 더 페이버릿 꽤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란티모스답지 않은 면이 있으면서도 란티모스스러워서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여전히 과장이 있다면 있지만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사실 이야기처럼 보이고 예전 영화들이 좀 우화에 가까운 이야기였다면 그것과는 확실히 차별이 되고 어찌 보면 또 전형적인 새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게 중간중간에 좀 삽입된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좀 멍청한 이미지들이 그런 기존의 우화적인 부분을 좀과 연결해주는 브릿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 아니면 토마토 던지고 그쵸. 아니면 춤이라든지 가발도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토끼 귀처럼 이렇게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서 좋았던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고 왜죠? 아니 그냥 재밌었고 그 결말 부분에 강한 서정성을 느껴서 의외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랍스터도 결말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약간 란티모스가 각본에 참여를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괴한 그런 뭐랄까 약간 왜곡되고 뒤틀린 그런 세계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18세기 초인가? 하여튼 앤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고 이 여왕 앤이 총애하는 말버러 공작 부인이 있죠. 이분은 사라 처칠이고 이 사라의 치맛복에 폭 쌓여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예 중에 하나로 궁전도 선물하고 뭐 사라의 남편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알겠다 전쟁을 지속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책까지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궁전에 사라의 사촌
지간인 에비게일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죠. 에비게일은 이제 원래는 귀족이었으나 추락한 지위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방의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이제 귀족 지위를 다시 되찾는 것인 것 같고, 그래서 에비게일이 처음에는 주방 일을 하다가 여왕의 다리에 좋은 약초를 이제 찾아내면서 굉장히 약간 눈에 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사라의 신임을 얻어서 사라의 시녀가 되죠. 그래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뭐 궁전을 헤집고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사라와 여왕의 어떤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하는 동성애적인 관계를 알게 되면서 에비게일이 여왕을 내가 유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여왕 대신에 국정일을 하니까 바빠진 틈을 타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에비게일이 여왕과 함께 보내면서 결국 끝내는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사라가 그걸 알고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사랑을 받고 있어서 여왕이 그럼 내 시녀가 되라 라고 해서 더 오히려 약간 에비게일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원래 있었던 친분과 어릴 적부터 여왕을 알았던 그 친분과 어떤 여왕에 대한 애정으로 계속 위협을 하니까 결국 에비게일이 사라의 차에다가 독을 타갖고 제거하려고 하죠. 또 한편으로 정치계에서 토리당의 당수를 맡은 할리라는 남자가 이 에비게일을 이용해서 여왕에게 접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게일을 통해서 여왕의 국정 계획을 미리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일종의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제 할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에비게일의 요청을 받아서 여왕한테 사실 자기 친구 귀족 마샴이 에비게일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에비게일이 너무 천출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왕이 에비게일을 결혼도 시키고 다시 귀족지위를 복권시켜주죠. 그리고 사라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라는 사실 독을 탄 차를 마시고 기절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부상을 입고 우여곡절 끝에 뭐 여기저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구해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궁전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에비게일은 귀족이 돼 있고 자기는 이제 여왕에게서 멀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정책들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되니까 여왕에게 가서 네가 쓴 연애 편지 내가 다 공개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세도 올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각에 앉히고 뭐 에비게일 내쫓아줘 이렇게 했는데 그 협박이 약간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에비게일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가 되고 사라는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비게일은 점차 이제 방탕한 귀족 생활에 익숙해져가고 여왕을 소홀히 대해가고, 사라는 이제 마지막 시도로 여왕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여왕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에비게일이 불태워버리죠. 사라와 사라의 남편은 결국 여왕의 오해 속에 횡령 혐의를 누명을 쓰고 추방당하게 되고 여왕은 자신을 이용해 먹은 에비게일과 남게 되어 슬퍼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슬픈 영화네요. 슬프죠. 이 영화를 저는 처음에는 또 제가 싫어하는 엠마 톰슨? 엠마 스톤. 엠마 스톤. 엠마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엠마 스톤 또 라라랜드의 안티로서 라이언 고슬링은 퍼스트맨을 통해서 지위를 복권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엠마 스톤이 또 네. 더 페이버릿을 통해서 그럴 것 같았어. 지위를 복권했죠. 네. 참 저는 푹 빠지지 않았겠어요? 저도 별로 엠마 스톤 안 좋아했는데 뭐 진흙 뒤집어 쓰고 오니까 사라가 그 애들하고 놀아주는 괴물 역할을 했을 때 학 할 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부터 또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하는 부분도 귀여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영화에서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안 그런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욕망에 솔직하고 추구하지? 를 보면서 좀 감탄하면서 맞아요. 좀 약간 이게 나쁘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전혀는 아니지만 뭐 나쁘게 약간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그쵸.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나랑 너무 다르면은 약간 또 매혹을 느끼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아비게일에게 좀 매혹되면서 영화를 좀 봤던 것 같고 특히나 이 처음에 초반에는 레이첼이 아비게일에 대해서 뭔가 그냥 착하고 되게 덜 떨어진 애로 약간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의 통쾌한 면도 있고 왜냐면 초반에는 또 레이첼 그 사라를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앤 여왕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응. 국정을 휘두르는 네,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처럼 약간 최순실 음. 같은 존재인 거예요. 맞아요. 약간 최순실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 아비게일에게 좀 마음이 가게 됐고 사실 뭐 당연 언더독이잖아요, 아비게일은.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비게일이 궁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사실 우리랑 시선도 좀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천출이 돼서 다시 귀족이 되는 명확한 목표도 있고 거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막 미움받기도 하고 뭔가 사실 마음을 줄 요소가 많죠 아비게일한테. 들어오자마자 모욕을 많이 당하잖아요. 네. 파리떼를 보고 네 친구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첫 제목이 그거잖아요. This mud stinks. 이 진흙에서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뒤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비게일이 결국 그 진흙 같은 인간인 거잖아요. 그 찰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파리를 끌고 다니는. 나중에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생각보다 아비게일이 훨씬 더 무서운 여자였고. 아 그리고 사실 아비게일은 그 궁전 앞에 있는 진흙에 빠져서 냄새가 나네요 했더니 아 그게 사실 똥이 있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궁전 안이 더 똥인 거고 그렇다는 의미에서도 앞을 좀 보여주는 제목이고.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비게일에게 빠져서 보는데 막상 뒤로 가면서는 결국에는 점점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다지 뭐지? 사라는 너무 완벽해요. 사라의 패배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꼴 바르는 소리 못하는. 맞아. 이 되게 그게 안타까우면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구나 싶은 게 사라는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화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이 진짜 앤을 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올고들면 부러지는 거고. 모난돌이 정 맞는 것처럼 적당히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영화가 어쨌든 챕터가 있고 그 챕터들이 다 시작하기 전에 약간 프롤로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끝날 때 사라가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토끼 좀 쓰다듬어 주라 그랬더니 아 싫다고 이러면서 왜 나를 위해서 이것도 못해줘 했더니 사랑에 한계가 있다. 그랬더니 앤 여왕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네. 앤의 욕망을 잘 보여주죠.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랑에도 제한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제한이 없었던 사람이 사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편지에 대한 협박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협박을 한 것일 뿐 그리고 전혀 다시 불태우잖아요. 바로. 그러고 와서 나 다시 불태웠다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장면 편지 불태운 장면만 생각해봐도 그 대조가 되게 인상적이죠. 앤 여왕은 되게 밝은 그 침대 방에서 벽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제 사라 같은 경우는 혼자서 촛불 불빛으로 얼굴만 겨우 보여서 그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는 오소리처럼 보일 거고 난 그걸 말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것처럼 보였던 사라가 사실은 별로 전혀 전략이 없는 사람인 걸로 다시 영화가 읽히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후반부에 가서는 거의 맥도 못 쓰고 끝이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반부에서도 그녀가 뭔가 후작을 부렸다거나 그런 건 결국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영화 내에서. 그쵸. 그런 면에서 에비게일이랑 정말 반대되는 캐릭터죠. 에비게일은 이제 능수능란하게 내가 약초 발랐다는 거 알려주려고 갑자기 기침도 하고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랬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랑스럽잖아요. 그 어필하고 싶었구나. 그러게요. 그래 어필해. 그러면서 앤여왕도 그쵸. 그게 사랑스러울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게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 쫓아내려는 위기에선 자기 자해해가지고 대놓고 거기 앞에 가서 엉엉 우는 거 하면은 어린애처럼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죠. 사라가 이제 쓰다듬어 주지 않던 토끼에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은 역시 사람은 저런 뱀 같은 캐릭터에게 매혹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래서 또 대조되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여왕이 이제 자살 소동을 벌이는데 사라가 막 달려가서 여왕을 쓰러뜨리고 나서 쓰러뜨리기 전에 저기 돌 있는데 떨어져야 죽는다고 여기 떨어지면 안 죽는다고 막 이러니까 막 여왕이 넌 너무 막 매정해 막 이랬더니 막 사라가 되게
역광에 탁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엄청 근엄하게 막 얘기를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에비게일이 약간 연약하고 막 울고 이런 모습을 어필하는 거랑 완전히 대조되죠. 그래서 사실 두 캐릭터가 정반대의 캐릭터고 에비게일이 낮은 집에서 올라가는 좀 더 주인공적인 뭔가 성취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도 좀 훨씬 더 뭐랄까 뱀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 인간적이에요. 그 모티브를 우리도 너무나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런데 반해서 그 사라 역할은 너무 그냥 흠결 없는 사람이죠. 옳은 역할. 올고든 사람. 그러면 뭐 다들 올고든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는 그 사라의 그런 것 중에서도 되게 사랑스럽다 느껴진 부분 하나 있었는데 진흙에서 놀이할 때 이렇게 수염 그리고 이렇게 놀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왕이 막 너무 소녀처럼 그걸 좋아하고 막 안경 그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아 저래서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라 캐릭터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결국에는 사라를 망친 거는 일종의 사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왜냐면은 사라가 왜 여유가 없겠습니까? 지금 애네 뒤치다거리를 해주느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토끼 쓰다듬고 가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맞아. 나라꼴이 엉망인데 지금 밤새서 일을 하고 왔는데 지금 내 남편은 전쟁 나가서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네. 그 상황인데 지금 네 슬프다고 토끼 쓰다듬어 달라고 라고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사라는 끝까지 애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사랑에는 제한이 있지만 적어도 사라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었다. 토끼 한 번 못 쓰다듬어줬다고 제한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넓다. 그리고 이 대사랑에서 재밌는 게 두 번째 챕터에 넘어가면서 이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를 사라가 그 당수에게 돌려주죠. 애국심에는 맞아요. 제한이 없는 거 아니냐. 세금 올려야 된다고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면에서 사라가 진짜 뭔가 포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재미있었던 것들 중에는 사격 장면이 좀 인상 깊은데 그 아까 에비게일이 기침을 이렇게 해서 은근 약초를 따온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사라가 사격하러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의 되게 그 역학 관계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첫 번째 일단 에비게일이 막 못 쏘는 척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생명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총 쏘기를 하다가 사라에게 아니 어떻게 남편이 전장에 있는데 계속 전쟁을 하자고 어떻게 주장을 하냐 이랬더니 모든 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약간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에비게일한테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이게 약간 오히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비게일이 바로 새를 명중시키면서 아 이제 이런 아름다운 것들 죽여서라도 내가 가고 싶은 것에 다가간다는 느낌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거기에다가 그걸 보면서 잘 키우면 킬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재밌고 비슷한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역학이 재밌죠. 두 번째에서의 그 뭐지 할리 장수가 나한테 접근을 했는데 너의 비밀은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 발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에비게일이 일종의. 그랬더니 사라가 장전되지 않은 총을 쏘면서 한번 길을 죽여놨는데 에비게일이 바로 반격을 한 게 그 다음번 사격 장면에서 사라가 계속 뭐 훈계를 하면서 뭐 여왕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지겹지 않냐 이제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 했더니 에비게일이 계속 총구를 사라 쪽으로 겨누고 있잖아요. 언제라도 이걸 쏠 수 있을 것처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실상 사라를 쏜 것까지는 아니지만 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없는 피투성인 얼굴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장면에서였나요? 그 불러가지고 사라 부른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에비게일이 불러서 그래서 피투성인데 가잖아요. 자기가 가잖아요. 사라가. 그런 걸 보면은 둘의 그 힘의 권력이 이동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피 튀길 때 그 점수를 보면은 안 그래도 아비게일이 12대 11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 피 튀기는 그 새를 쏘면서 13대 11이 되고 거의 약간 그 이후로는 거의 에비게일의 계속되는 승리가 계속되는 장면들이 있죠. 네. 되게 재밌는 장치였다. 네, 맞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앤 여왕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처음엔 아비게일에게 매혹됐다가 뒤로 갈수록 결국에는 앤의 감정을 따라가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도 뭔가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17마리의 토끼가 사실은 그녀의 잃어버린 아이들이고 자식들. 그녀는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동시에 지병 뭐 통풍 같은 것처럼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지병이 있는 것 같죠. 당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휠체어에 타서 뭔가 계속해서 외로움. 사실 이렇게 외롭고 엉망인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쓸쓸히 죽어가는데 운이 여왕이기 좋게도 때문에. 운이 좋게도 애는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음. 휠체어에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자기를 밀어줄 누군가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미는 대로 또 밀려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앤의 그 외로움을 달래줄 뭔가 앤의 일을 대신해주고 외로움도 달래줄 사라의 존재가 일석이조다. 그쵸. 사라의 존재가 너무나 그녀에겐 필요했는데 앤이 뭐 거의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산송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첫 장면부터. 그쵸. 그러니까 뭐 첫 장면부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초반부부터 왜냐면은 일단은 국정 운영 판단도 안 되고 그냥 토끼 얘기도 굉장히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잘 드러난 장면이 그 파티 장면 같은 것이기도 하고 파티에서 무도회. 이제 사라가 즐겁게 춤추는 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결정을 번복하고 토지세 올리지 마 이러면서. 그리고 뭐 사실 첫 장면부터 나오죠. 그 성 주니까 전쟁 중이라고 오히려 사라가 거절하려는 맞아요. 듯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그 첫 샷을 봐도 그 되게 자기 몸보다 훨씬 긴 망토를 두르고 있다거나 두꺼운 그리고 왕관을 이제 빼주는데 그 왕관을 빼서 목을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왕관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무거운 건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산성장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결국 이 사람이 가진 거는 사라밖에 없는 근데 그 사라가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냐? 사실은 사라는 그냥 일을 대신해줘서 나라를 굴리는 것뿐이지 사실 앤에게 뭔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또 고민해 보면은 물론 이제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산성장인 거고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는 그녀는 상처가 있고 상실이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이제 회복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위에 덧칠을 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 쾌락으로 덧칠을 하든지 뭐 그러니까 그게 뭐 사라와의 섹스를 통해서 그게 더 씌우든지 아니면 뭐 먹을 걸 먹으면서 더 씌우든지 아니면 자신의 폭정을 통해서 더 씌우든지 어쨌든 간에 그 기분으로. 네네 그냥 굉장히 감각적인 걸로 과거를 지워내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워내기보다는 덮는 것 뿐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상처를 그렇다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고 토끼로 그거를 대체하는 뭔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그냥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에비게일에게 일단 총애를 준 것도 보면 이제 사라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사라는 물론 나를 위해서 뭐 가끔씩 자주고 국정도 운영해주지만 토끼 좀 쓰다듬어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토끼 쓰다듬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나 오소리 같다고 막 뭐라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역학관계에 약간 변화를 주고자 이 에비게일을 약간 끌어올린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파국으로 파국이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라가 너무 힘을 갖고 있는 거를 두려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엠마 스톤은 척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한 기회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앤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사실 앤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그때 통풍으로 고통스러워서 이 영화가 디졸브를 몇 번 쓰는데 그 첫 번째 디졸브가 아마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통풍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앤 여왕의 모습과 그녀의 환부들과 그 사라라든지 아니면은 에비게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에비게일이 자기의 손에 있는 화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약초는
자기가 내 손 쓴 잡아서 거였죠. 내 손 아파서 간 김에 요걸로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쵸 한 거지. 그거잖아요. 내가 내 손 치료하는 김에 이걸로 이제 음. N 여왕도 좀 하면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명석한 곳곳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죠. 네네 기회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그 약초 허브도 알고. 근데 그 디졸브를 보는 게 은근히 섬뜩한 게 결국에는 이 앞에서 이렇게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손에 화상이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손에 화상을 보면서 그거를 전혀 동일시하는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녀의 아픔에 전혀 공감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초를 따온다는 거죠. 그 자기의 그 화상을 보고 있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요. 그때 이제 바이올린을 긁는 소리가 다른 이 영화의 클래시컬한 아름다운 음악들과 달리 굉장히 거칠게 바이올린을 긁기만 하는 소리들이 그때 반복되는데 그게 이제 또 나중에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결국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네, 언제 나오더라? 마지막에 다리 주무르고 여왕이 머리채 잡고 토끼들 막 바글바글 거리는 아 그때 나오나? 그때도 디졸브가 그때 이제 토끼들이 에비게일 얼굴과 갑자기 앤 얼굴과 되게 밀도 있게 모여 있어요. 그쵸 그게 무슨 되게 재밌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잃은 자신이 잃은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것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제는 몸도 망가지고 서로 사실 서로 다 까고 알고 있는 사이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앤 여왕은 아비게일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그녀와 함께 해야 되고 아비게일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지만 사실은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왕에게 기본적으로 그 일종의 수모를 수모를 당하면서 유지되는 관계가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토끼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아이를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사라를 잃어버리고 대체제로 아비게일이 들어왔는데 얘는 사라가 아닌 거죠. 결국은 그 아픔이 치유가 안 되는 거고 토끼인 거죠. 토끼인 거죠. 하나의 토끼인 거죠. 토끼같이 생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뭐 그런 거 귀엽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여왕이 이제 아까 후반부에 감정적인 중심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도 일리가 있죠. 왜냐면 그 궁전이 다 자기 것이지만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가장 받고 싶던 그 연락만을 기다리다 결국 못 받고 그 불행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니까 그 궁전 안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토끼들에게 갇혀있는 뭐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토끼들에게 갇혀있고 결국에는 그런 면에서 또 에비게일도 결국 앤 여왕 같아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쵸. 더 올라갈 데도 없고 유지는 해야 되고 삶도 막 방탕하게 지내봤자 그게 그거고 취해서 사는 거고 그냥 이미 완성된 형태 안에서 이미 완성이 돼버렸으니까 다르게 움직일 여지가 없는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란티모스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베니스 미래 대장전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찍은 단편 영화를 보면은 그 단편 영화는 굉장히 심플한 영화인데 두 여자 아이가 총을 겨누고 하나 둘 셋 해서 총을 쏴요. 서로에게? 그리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한 명 이긴 거죠. 서부극에서 하는 것처럼 약간 그쵸. 근데 이제 그럼 쓰러진 아이가 내게는 1000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기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쓰러진 시체를 이제 그 모여있던 아이들이 이제 끌고 가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앤 여왕의 이야기랑 잘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그 단편 자체가 분위기가 약간 이런 옷 같은 느낌이 드레스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약간 옛날 느낌이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 대사가 원래 그 보들레르의 우울이라는 시의 첫 구절일 거예요. 예, 첫 구절인데 우울이 맞나? 스플린이라는 게 원제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우울린 같은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책마다 또 약간씩 다르고 해가지고 찾아봐요? 아니 됐어요. 맞을 거예요. 그래요. 네. 맞겠지 뭐. 근데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되게 왜 잘 어울리냐면은 음, 앤 여왕이 과거의 기억에 결국엔 사로잡혀서 죽어가지만 동시에 이게 계속해서 자극들이 디졸브돼서 쌓이면서 음, 그냥 점점 멍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었을 때 죽어버리는 게 음, 훨씬 더 기억에 선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거든요. 음, 앤 여왕의 그 멍한 상태는 사실은 이제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상승동장처럼 그냥 자극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음, 이미 기억이랑 감각들이 음, 그냥 디졸브가 돼 있는 음, 상태로서 그냥 삶을 영위하는 거고 음, 정말 중요했던 것들 음, 혹은 의미가 있었던 기억 같은 것들은 점점 멀어져 가면서 지워져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고 왕국이 잘 음, 굴러가든지 말든지 음, 의미도 없고 이게 다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인 거죠. 음, 그리고 나서는 이 영화에서 후반부에 되게 중심이 되는 편지 같은 음, 경우에도 편지를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결국에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거나 아니면은 태워서 결국 없어지는 되게 것들이고 나중에 이제 다시 사라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뭔가 회복할 걸 고려하지만 사실 그는 다리가 아픈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온전히 에비게일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음, 편지도 결국에는 가서 닿지를 음, 못하는 거고 뭐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앤 여왕의 상태라는 게 음,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고립돼 있는 상태라는 게 음, 재밌고 그러면은 이제 촬영에서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음, 해요. 음, 단순히 공간을 넓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음, 사실은 이제 흔히 인물을 좀 아래서 잡으면 좀 음, 권위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거는 뭐 그냥 공식 같은 거고. 일반적인 얘기고 이게 디테일로 가면 결국 달라지는데 음, 여기서 결국에 보이는 거는 이 관광 이 넓은 그 보여주는 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결국 벽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그 벽들이 결국 더 높아 보이죠. 음, 그 인물이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음. 사실은 그 인물보다 공간이 오히려 훨씬 커 보이니까. 공간이 음, 더 거리가 있으니까 더 커 보여 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그녀가 굉장히 갇혀 있다는 음. 느낌 같은 그리고 걸 그 갇힌 주고, 공간 안은 되게 사람은 조그만하게 음, 보이니까 텅 비어 보이고 정말 음, 가진 게 없어 보이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네네네. 음,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 데 위치하고 음, 있는데 결국엔 그게 애니 음, 세상을 보는 방식이지 않았을까? 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음, 생각도 하게 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인물들이 음, 특히 에비게일 같은 경우에 밑에서 찍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이렇게 음, 막 플롯을 짜지만 음, 결국은 그 천장 아래 갇혀 있는 사람 음, 같고 되게 갑갑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음,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아이러니하게 사용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그렇네요. 또 그 침실 같은 경우에 음, 되게 재밌는 게 궁전에 여왕의 침실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음, 되게 무슨 미로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잖아요. 음, 어두운 통로를 통해야지만 갈 수가 네. 있고, 문도 꼭 비밀문 같아요. 그쵸. 문고리가 없고 막 음, 벽을 이렇게 밀어서 여는 것처럼 보이고 음, 그런 면에선 되게 정말 갇혀서 숨겨져 있는 사람 같고 어떤 면에선 되게 어린아이 같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걸 보호가 필요한 보여주는 사람이죠,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사라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에비게일이 이제 자기 방을 차지할 때 사라가 너랑 나는 게임의 목적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어느 정도 진실함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앤 여왕과 음, 사라의 어린 시절을 들으면은 음, 결국 사라가 앤 여왕을 구해준 음, 기억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게임의 목적이 다른 거고, 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차이죠. 음, 사라는 어쨌든 간에 앤 여왕을 사랑했던 사람인 음.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음, 편지를 쓸 수 있죠. 눈을 찌르는 꿈을 꿨다며. 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추방당하는 장면, 그 사람, 그 병사들이 집으로 오는 거를 답장이 바라보는, 왔다고. 바라보는 그 얼굴 같은 걸 보면 정말 실현당한 사람의 그런 음, 슬픔 같은 게 좀 있고, 사라에게. 음. 음, 저는 약간 그 부분은 감상이 음,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음, 그 답장이 결국에는 에비게일에게 온 답장이기 때문에 음, 실현이라기보다는 음, 거기에 또 약간 이상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라와 에비게일 사이에 단순히 이제 일단은 경쟁 관계이지만 그 둘 사이에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삼각관계가 그냥 앤과 사라와 앤과 에비게일의 경쟁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라와 에비게일 사이의 관계에서도 뭐랄까 그처럼 명확하거나 선명한 감정은 아니지만 일종의 둘 사이의 교류로서의 감정이 있고 그게 일단은 되게 뭔가 라이벌처럼 경쟁처럼 드러나긴 하지만 에비게일의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그 에비게일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사라를 이제 보내버리면서 그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을 보이는데 그걸 보면은 그들이 보냈던 편지 같은 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비게일은 그 편지를 읽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쓴 당신의 친구 이렇게 쓴.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사라는 그 편지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라가 앤을 보라고 쓰기도 했지만 에비게일을 보라고 쓰기도 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쓸 때는 어쨌든 편지는 뭐 당연히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건데 그거를 앤 여왕만 염두에 두었을까를 생각하면은 그 둘 사이에 그 아버지 에비게일의 그 추방이래 패가 망신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네 아버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불타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에비게일의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결국엔 자기 아버지의 실수라든지 자기 아버지의 파멸을 부정하고 역행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바보같이 살지 않고 나는 되게 약삭빠르게 다 이용해가지고 내 목표를 다 성취하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거고 결국에는 사라는 되게 현명하고 잘 처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러 번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에비게일의 아버지처럼 파멸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에비게일 아버지가 어떻게 파멸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뭐 무슨 내기했다 뭐 이런 도박 식으로 뭐 이런 얘기가 네,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도박이든 도박도 사라와 에비게일이 하고 있는 것도 도박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도박판에서 파멸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추방당할 앤의 모습에서 아비게일이 보았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버렸던 그리고 닮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에 가깝지 않았을까 혹은 자신의 이렇게 변하기 전까지의 모습 무능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파멸했던 자신의 모습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사라에게서 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킬링 디어가 생각이 나는데 킬링 디어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살아남은 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에비게일이 되게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그러니까 살아남았음에도 사실은 그게 되게 불행한 위치에 자기를 데려다 놓는다는 걸 약간 깨달으면서 끝나는 거란 점에서도 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말 부분은. 네. 다 파멸하는 얘기죠. 그렇죠. 뭐 파멸하고 토끼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토끼 그 똥은 다 누가 치우나 몰라. 시녀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사라를 보면은 짠해요. 사라는 굳이 자기의 상처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또 앤 여왕 때문에 여왕이 무섭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가리고 보면서는 굉장히 사실 되게 즐겁게 웃으면서 봤는데 후반부에 가면 되게 슬픈 영화로 변해서 또 란티모스가 답지 않게 서정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치만 또 여전히 냉담한 부분도 많죠. 예를 들면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부분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귀족들이 막 오리 경주를 시키는 장면, 막 거기에 막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뚱뚱한 발가벗은 남자에게 과일 던지는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막 그 의원들이 막 아우성 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코미디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사람들 되게 추해 보이잖아요. 와. 그런 면에서 되게 냉담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재밌는 건 이 장면들이 대부분 어쨌든 권세가 있는 귀족 남성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야기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 또 여자라는 점에서 좀 재밌고 할리 장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겁한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비게일 뒤에 숨어가지고 막 정보 빼내서 약간 뒤통수 치는 스타일 이런 거라면 오히려 에비게일은 되게 솔직하고 뭐 살아도 솔직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는 풍자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일부에서 여성 서사가 뭐지? 라고 쓰면은 이 영화는 굉장히 여성적인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맞아요. 또 굉장히 주체적이고 딱히 뭔가 부정적인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좀 속이고 뭐 독타고 부정적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성차별적인 맞아요. 그런 묘사가 아니죠. 네, 그런 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그리고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여왕의 사랑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작점이 약초였잖아요. 그런 거 되게 여성적인 약간 치유의 상징인데 그런 걸 영리하게 활용한 그렇다는 점에서 재밌죠. 이게 어떤 파워가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추천작? 추천작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또 성실하게 2편이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2편인데. 아, 성실하시네? 추천작 풍년이네. 아니, 전 성실해서는 아니고요. 네. 제 첫 번째 추천작은 네. 존 카메론 미첼의 레빗홀이고요. 일단 레빗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레빗.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 레빗들. 토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토끼들도 어디론가 가야 된다.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레빗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레빗홀은 아들을 잃은 부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슬픔에 익숙해져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니콜 키드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니콜 키드먼은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진행되다 보면은 자신의 아들을 친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친 남자아이를 만나기 시작하고 그 남자애가 그린 그래픽 노블을 읽게 되는데 그 그래픽 노블이 이제 레비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행 세계를 다니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니콜 키드만이 나는 수많은 세상에 내가 있다면은 그 중에 슬픈 버전의 나일 수 있겠다. 그게 좀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영화 끝나고요. 어딘가에서 행복한 버전의 나도 있겠지. 이런. 네, 그런 거고요. 재밌어요. 이게 사실 좀 존 카메론 미첼은 사실 좀 또라이인데 사실은 뭐 대표적인 헤드윅이죠. 한국도 자주 오고. 한국어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셨죠. 어쨌든 이 양반의 영화 중에 또 미첼답지 않게 서정적인 영화가 한 편 있으니 그게 바로 레비톨이다.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영화는 이제 소피아 코폴라의 마리 앙뚜아네트. 일단 시기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또 더 페이버릿의 화려한 어쨌든 아름다운 드레스들을 보면은 좀 더 색이 화려한 이제 소피아 코폴라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나 이 영화는 뭐랄까 의상이나 세트의 화려함 때문에 인물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이미지랑 달리 되게 우울하고 공허한 정서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스트리아에서 온 앙뚜아네트가 완전히 외부자로서 그 왕궁에 고립돼서 계속해서 고통받다가 계속해서 좌절하고 계속해서 고통받다가 분기가 일어나서 좆되는 이 과정에 관한 거고 무능하고 즐거움을 주지 못한 남편과 또 외부에서 온 그녀에게 적대적인 귀족들 그리고 모든 탓을 외부인인 왕비에게 돌리는 군중들 사이에서 뭐랄까 철저하게 외부자로서 그녀에게도 사라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라 가지고 뭔가 앤과 마리가 닮아 있는 면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앙뚜아네트는 되게 오명을 많이 쓴 여왕으로 이제는 평가를 받죠. 뭐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그런 거 이제 뭐 완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제는 하죠. 근데 앙뚜아네트는 또 하나 생각났던 이유는 편지 때문이었어요. 앙뚜아네트가 쓴 편지, 죽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되게 이 사람은 뭐지? 이거 나중에 역사에 남기려고 쓴 편지인가? 싶은 면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죽을 거 역사에 남겠다고 쓴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이 사람의 자연인 자체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쓰냐면은 시누이? 남편의 동생에게 썼나? 어쨌든 뭐 그런 편지를 쓰는데 둘이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뭐 아니요. 친했다든지. 뭐 왕족이니까 좀 가족 모임은 많겠죠? 근데 그 편지 보면은 절대로 복수하지 마라. 이건 남기려고 쓴 것 같은데. 그치? 저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되게 초인적인 거 아니에요? 남기려고 그쵸. 썼더라도 그죠?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는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곧 사제가 찾아오겠지만 죽기 전에 사형 당하기 전에 프리스트가 오겠지만 나는 그를 낯선 이로 대하겠다. 뭐 얘기하면서 편지가 끊어지거든요. 읽으면서 인상적인 편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이걸 역사에 남기고 싶었을까? 그런 대단한 야심가였을까? 아니면 정말 무슨 성녀에 가까운 사람이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앙뚜아네트도 추천합니다. 저는 사실 약간 여성 라이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좀씩 다 다른데 이브의 모든 것이 있고 이 50년대 영화고 워킹걸이라는 80년대 할리우드 영화가 있고 이제 또 2019년에 이런 영화가 있는 건데 약간 그때마다 약간 이 여성 라이벌 이야기는 사실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되게 착한 여자고 피해자고 한 사람은 악녀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때마다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재밌는 구석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생각을 해보면서. 2부의 모든 것은 마고라는 잘 나가지만 나이 들어가는 여배우가 있고 그녀를 동경하는 팬으로서 그녀한테 접근을 해서 연극계의 샛별로 자라나는 이브라는 여자가 있고 이 둘 사이에 약간 라이벌전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이 영화에서도 더 페이버릿이랑 비슷하게 실제로 그 연극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극작가, 연출가, 제작자들은 다 남성이지만 그 뭐 평론가나 이 여배우 2명과 극작가의 아내로 나오는 여성이 있는데 이 세 명이서 거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사건들을 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약간 뭐 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브가 무너지는 계기는 이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 평론가 때문이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고 내가 이 역할을 따내겠어라고 하면서 어떤 싸움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약간 연극이나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가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열정 같은 것도 좀 보이는데 뒤틀린 사랑? 이렇다는 점에서 약간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브가 사실 상을 받으면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시작도 그 시상식에서 시작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 이브가 막 감사의 인사를 하고 되게 자기가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다 무너뜨리진 못하지만 그들에게 약간 고맙다는 식으로 인사하면서 이제 적이 아니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자기의 비밀로 협박을 한 평론가나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신세에서 결국 멈춘다는 점에서 또 에비게일이 마지막에 얻은 지위가 사실은 여왕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비슷했던 것 같고 뭐 그렇고요. 워킹걸은 이게 좀 더 전형적인 악녀와 착한 여자의 대결인데
약간 노동 계급의 비서 출신의 테스라는 여자가 스태튼 아일랜드 출신이지만 뉴욕 맨하탄에서 성공하는 커리어 우먼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거고, 이 이야기에서 이제 라이벌로 등장하는 여자는 캐서린이라는 집안 좋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엘리트인 비즈니스 우먼인데, 이 둘이 막 경쟁을 하면서 이제 결국 테스는 자기의 커리어도 성공을 하고 남자의 사랑도 얻게 되는 약간 따따봉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 영화에는 되게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 80년대에 되게 그런 낙천주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드러나 있긴 하지만, 그 좀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영화에서 정말 남자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긴 했어요. 이 영화도 비슷하게 어쨌든 남자들의 세계를 부수고 들어가는 여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권자들은 다 남자인데, 이 여자들은 자기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죠. 물론 마지막에 네가 승리했어라고 도장 찍어줄 때는 이제 리처드 기어가 키스를 해주지만, 이러면 항상 사고가 나던데. 리처드 기어가 키스를 해주고 막 여비서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름답게 끝이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진짜 중역이 된 테스가 출근할 때 아침에 이제 밥을 차려주는 건 리처드 기어라는 점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때는 뭐 이게 최선이었겠지는 아니지만 이때는 이런 이야기가 먹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좀 재밌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추천합니다. 끝인가요? 끝이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사바하 혹은 살인마 제게 집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